네, 계속하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컨설팅을 하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직접 사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마 이제 어, 법인이든 개인이든 결국은 사업의 결국은 주체, 누가 사업 주체가 누구고 결국에는 책임에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체가 누구고 책임은 누구,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지. 사업을 한다고 그랬을 때 우리나라가 지금 사업을 개시하기는 굉장히 쉬운 나라입니다. 예를 들면 뭐 어떤 나라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가 만약에 커피숍을 낸다 등등 했을 경우에 상당히 많은 사전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 특정 기간에 뭐 세금이라든지 사과 관련된 기본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그냥 커피숍을 낸다라고 국세청에 가서 신고를 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받음으로 우리가 시작이 되는데, 외국에 같은 경우는 조닝이라고 해요. 그 지역 내에 커피숍 숫자라든지 등등을 감안해서 지역에서 허가를 안 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이제 결국에는 창업의 시작과 폐업이 엄청나게 많아요. 만약에 뭐 한 400만 개, 그러니까 1년에 창업을 했다. 그럼 1년에 한 400만 개가 망해요. 그래서 사업자를 내는 걸로 기준으로 따지면은 사업하기가 굉장히 수월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한번 가서 한번 보시면은, 난 어디서 뭐 특별하게 이제 사전 요건이 필요한 걸 제외하고는 뭐 컨설팅 사업을 하겠습니다. 뭐 하면은 그 사업을 하려면 여러분한테 필요한 거는 만약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사무실 같으면 그냥 가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사무실 아니면은 임대차 계약서 하나 들고 그냥 세무서에 신분증 하나 들고 가면은 거의 그 적시, 길어야 아니면 뭐 하루 정도 있다가 찾으러 오세요. 끝이에요. 그래서 사업을 개시하는 데는 거의 아무런 걸림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사업에 관해서 사업하기 쉽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업하기 쉽다는 얘기는 준비 안 된 예비 사업가들이나 사업가들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는 사업 관련된 아이템에 관한 것들, 사업 관련된 시장에 관련된, 마케팅에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자금에 관한 것들, 사후 관리에 관한 것, 손님과 관련된 사후 관리에 관한 것, 여러 등등에 관해서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상태로 시작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중에서 한 부분이라도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은 사업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은 뭐 굉장히 간단해요. 사업자 등록증에 들어가는 사항은 결국에는 사업을 언제 개시할 거냐, 사업장은 어디냐, 그리고 뭐 결국에는 뭘 할 거냐, 사업이라는 게 무엇을 할 거냐는 거는 뭐 사업의 종류죠. 주 업종이 뭐고, 그 다음에 주 업태가 뭐고, 종목이 뭐냐, 이런 정도가 끝이거든요. 또 사업을 폐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사업을 폐업하겠습니다 하고 들고 나갔을 때 누적된 세금만 없으면 그냥 즉시 또 폐업을 해줘요. 그래서 사업의 개시와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쉽다. 그 다음에 이제 법인으로 가보면, 개인 사업자가 그렇게 법인으로 가보면은, 법인도 보면은 개인 사업자랑 비슷한 상황이긴 한데, 법인에는 요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상호가 뭐냐, 본점은 어디냐, 뭐 혹시 지점 있으면 지점은 어디냐, 그래서 등등 관련해 가지고 사업자 등록증에서는 개인의 주민등록 번호가 들어가요. 법인에서는 그리고 사업자 등록 번호가 나오고,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의 주민등록 번호와 같은 법인 등록 번호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얘기했던 지금 주식에서 한번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주식 같으면은 한 주의 금액이 얼마냐, 그리고 발행할 주식이 총 숫자는 몇 주냐, 발행할 주식과 발행한 주식이 있어요. 우리는 자본금이 10억까지 하겠다. 현재는 그리고 5천만 원만 하겠다. 그래서 발행할 주식과 발행한 주식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도 보면은 사업자 등록증에 나와 있는 것은 두 가지만 나와요. 사업의 종류가 두 가지 나오는데, 하나는 업태와 종목이 나와요. 업태. 그래서 만약에 뭐 업태, 만약에 뭐 숙박을 합니다. 숙박업 중에서 호텔이다. 음식점 중에서 뭐 커피숍이다. 뭐 이렇게 식으로 하게 되는 거고요.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사업에 발행할 주식이 있는 반면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가 나와요. 그리고 총 소유 주식 수가 몇 주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법인들 같은 경우는 마치 사업 계획서하고 쓸 거하고 비슷한데, 첫째는 니네가 사업하는 거가 사업이 무슨 사업이냐, 사업의 목적이라고 해요. 많은 목적인데, 목적은 돈 벌기 위해서 하겠죠. 근데 실제로는 사업을 하는 무슨 사업, 무슨 종류의 사업을 하겠냐예요.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나열을 하게 되죠. 우리는 예를 들면 컨설팅을 하겠다, 무슨 뭐 부동산업을 하겠다, 인력 파견 업체를 하겠다, 헤드헌팅을 하겠다, 무슨 뭐 문화 교육을 하겠다, 무슨 뭐 공연을 하겠다. 그래서 해당되는 종류를 주르륵 쓰게 되어 있어요. 이 종류를 쓰는 데에는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대기업체 같으면은 만약 삼성물산이다, 수백 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수백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들어가 보면은 뭐 출판업일 수도 있고 인쇄업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리고 나서 사업계획서가 들어갈 때 주로 우리가 하는 게, 야, 니네가 사업계획서가 들어간 사업 목적은 실제로 사업 아이템이에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제 돈을 투자받을 때 여기도 주력이겠죠. 니네는 뭐 가지고 돈을 벌어? 이런 것도 있겠죠.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돈을 버는 어떤 사업이 있는 반면에 그걸 캐시카우라고 그러죠. 그 반면에 실제로는 굉장히 지금은 뜨지는 아니지만 나중에 지향하는 게 있어요. 굉장히 뜨면 대박이 되는 거. 일종의 스타 사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만약에 떴다 그러면 그냥 별과 같이 빛나는 어떤 그런 사업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결국에는 이제 이 사업에 관한 사항들. 그 다음에 또 크게 들어간 자본금에 관한 사항은 제가 얘기를 했죠. 주소지, 자본금 등등에 관한 사항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임원에 관한 사항들. 개인 사업자에 관해서는 임원에 관한 사항이 없어요. 개인 사업자는 뭐예요? 한 명밖에 안 들어가요. 본인이 무한 책임을 짓는 거예요. 한 명 더 이상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둘이서 책임을 짓는 거죠. 그래서 왜 1인 이렇게 들어가요? 이 사업자 등록증에는 그 두 사람이 책임을 질 수도 있고, 아니면 3명인 경우는 들어갈 수도 있고, 이 3명이 이 사업과 관련돼서는 공동 책임을 진다는 거죠. 그래서 임원에 관한 사항은 이사와 감사가 있어요. 그리고 대표이사. 최근에는 감사가 없는 경우도 많아요. 없어도 되는 경우도, 최근에 감사 요건 자체가 의무사항은 아니다. 특정한 규모 이상만 감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에 임원에 관한 사항에는 임원 이사의 인적 사항이 다 들어가요. 이사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언제 취임을 했느냐. 그 다음에 감사는 언제, 주소는 뭐고, 생년월일은 뭐고, 뭐 등등 다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대표이사가 들어가요. 이 주식회사는 회사 자체가 주식이 주인이에요. 주식의 숫자가 결국에는 그 책임의 비율이에요. 내가 20%를 가지고 있다가는 20%가 손실을 볼 수 있는 거죠. 나는 60%를 가지고 60%만큼의 손실을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있는 주식의 숫자는 뭐냐면은 주식회사의 책임, 원칙, 특징들 중에서 첫 번째 원칙이 유한 책임이에요. 유한 책임은 뭐냐면은 이 자본금 1억이라는 회사 중에서만 2천만 원을 투자했다 그러면은 2천만 원이 내가 손해를 볼 수 있는 최대 한도예요. 2천만 원이 내가 손해 볼 수 있는 최대 한도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가 뭐였어요? 주식회사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 여기에 있는 임원은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에요.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주식은 회사에 이익이 발생했을 때 배당을 통해 가지고 이 주식의 비율만큼 나눠가지는 거예요. 임원은 뭘 가져가냐? 임원은 정해진 월급을 가져가요. 주주는 뭘 가져가느냐? 이사회에 그래서 해마다 배당을 할 때 배당을 특정한 비율로 나누게 돼 있어. 만약에 자본금 1억짜리가 올해 20억이 나왔다. 그 대신 대부분 유보하는 대신 2억을 배당을 하겠다. 2억을 어떤 순서로 배당을 하느냐 했을 때 그냥 그 주식의 숫자만큼 쭉 배당이 돼요. 그리고 만약에 20억이 남았으니까 올해 이익이 20억이 남았어. 2억은 주들이 배당하고 1억은 임원들한테 보너스를 주겠다. 그럼 보너스 주면 돼요. 남은 17억은 뭐예요? 회사에 그대로 유보된다 그래요. 남아있어요. 회사에 필요하면 이 남은 돈을 가지고 새로운 연구 개발을 할 수 있고, 더 좋은 사람을 인력 스카우트를 할 수도 있고, 새로운 땅을 살 수도 있고, 건물을 살 수도 있고, 회사가
자유자재로 결정을 하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을 하는 것은 주주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임원들이 결정해요. 경영과 관련된 사항은 누가 결정하냐? 경영과 관련된 사항은 대부분은 임원들이 결정해요. 주주들은 그냥 뭐예요? 주는 대로 받는 거예요. 특이하죠? 그래서 주주들은 회사의 주인이지만 회사의 경영에는 원래 간섭을 못해요. 회사의 경영에서 간섭할 수 있는 게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임원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1년에 연말 결산일 경우에 결산을 승인해주는, 주주총회 승인해주는 권한밖에 없어요. 아니면 이거 잘못됐으니까 거부를 하든지. 이거 뭐, 이게 그냥 뭐, 올해, 재무제표가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습니다. 통과시켜도 되겠습니다. 안 통과 못 시켰겠다. 뭔가 미흡하니까 다시 해오라. 이런 것들은 주주들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임원들 같은 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임기가 만료됐을 때는 선임을 안 하면 돼요. 또 중간에 같은 경우는 주주들의 3분의 2가 결의가 되면 해임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너는 더 이상 우리 회사 경영을 하지 말라. 예. 그래서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 굉장히 독특한데요. 그래서 이 자체가 일종의 뭐예요? 등기부등본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아예 모든 사람이 누구나 볼 수 있게 공시를 해놨어요. 야, 그 회사 임원이 누구야? 그냥 등기부등본 떼보내요. 여기 부동산 등기부등본 띄듯이 등기부등본 띄면 다 나와요. 아, 임원은 누구누구네. 여러분은 만약에 어떤 상당히 많은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요. 사기를 당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느 회사의 임원이라고 명함을 만들어 다니면서 막 이게 회장, 부회장, 무슨 감사, 요즘에는 굉장히 명칭들이 많아요. 그런 명칭들을 들고 다니면서 그런 명칭들에 해당되는 명함을 뿌리면서 또 그 사람하고 어떤 권한을 주기도 하고 계약을 하기도 막 해요.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회사에 등기가 된 임원이 아니네. 그럼 누구랑 계약한 거예요? 유연이랑 계약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등기부등본 법인하면서 등기부등본 이렇게 샘플로 보여드리는데 이 등기부등본은 결국에는 혹시 중요한 계약을 맺는 경우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주십시오. 또는 보여주십시오 하세요.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 나와 있는 이사도 나와 있고 대표이사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뭘 해달라 그래요? 이사와 대표이사가 진짜 누구인지 확인하고요. 그 사람들의 신분증까지 달라가지고 그 사람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일들을 하는데 그러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만약에 여러분이 진행을 했는데 보니까 나중에 엉뚱한 사람이에요. 요즘은 보이스피싱이 그거잖아요. 막 이라고 막 검찰이라고 했는데 실제 검찰이 아니에요. 막 은행에서 뭐 급하다고 주민번호 통장번호 알렸는데 아니에요.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이제 사기인 거죠. 법인을 운영하면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법인에 해당되는 거는 그래서 이게 공시 자료예요.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료예요. 법원에 가서 떼어달라고 하면 떼어줘요. 그래서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고, 이 회사의 자본금은 얼마고, 이 회사의 주로 임원은 누구고, 이 회사의 진짜 소재지는 어디가 있고,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람은 어디 가서, 그러니까 여기는 주소가 다 나와요. 회사의 주소도 나오고, 임원들의 주소도 나와요. 진짜인지 가서 따져서 찾아가 볼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내용 정보이나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걸 확인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법인과 관련돼서는 제가 두 가지 얘기하다 말했는데 첫 번째는 법인은 여러 장점들이 있는데 그래서 주주의 책임이 굉장히 유한적이에요. 이게 주주에 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주주에 관한 건 또 하나 두 가지인데 주주들은 주식의 이전이 자유예요. 주식회사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내가 이 회사에 돈을 투자할게. 그럼 주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 주인으로서 역할은 내가 주식을 1,000만 원, 2천만 원, 5천만 원 투자하는 이 5천만 원까지만 내가 책임을 질게요. 손실을 보더라도 여기까지만 내가 손실을 보는 최대 액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투자한 주식은 상장이 되어 있지 않지만 내가 언제든지 팔아먹을 수 있어요. 이게 주식 이전의 자유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식회사의 주주와 관련된 두 가지 큰 장점이자 원칙은 주식회사는 유한 책임이다. 그 다음에 주식 이전이 완전히 자유롭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이자 주식회사 큰 장점 중에 하나. 나는 돈만이지 회사는 몰라. 사실 조금 전에 갔더니 어떤 점심 때 여기 옛날에 장강이라는 중국집이 있었어요. 여기 저 서입초등학교 앞에. 그 중국집이 최근에는 송셰프로 바뀌었어요. 송셰프라는 회사는 큰 프랜차이즈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특징이 뭐냐면은 이 지점 여기 있는 서입초등학교 앞에 있는 식당에 어떤 사람이 지분을 투자하는 거예요. 만 1억 주고 식당을 열어요. 여기서 생기는 이익을 비용을 다 제한다면서 투자자가 나눠가지는 거예요.
여기 차리기 위해서 만약에 이제 두 명이 동동으로 이 식당을 냈다 그러면은 이 식당 매출이 한 달에 2억이에요. 이것저것 비용을 다 제하고 나니까 한 달에 6천만 원이 남았어요. 6천만 원을 나누기 누가 가지는 거예요? 여기에 투자한 두 명이서 한 달에 3천만 원씩 가져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실제로 돈을 투자한 사람은 식당 경영을 안 해요. 식당 경영은 누가 해요? 맡겨놨어요. 그러니까 맡겨놓은 매니저가 알아서 매니저 월급 주고 안에 요리하시는 셰프 월급 주고 셰프 보조 월급 주고 일하는 사람들 주고 다 주고 남는. 그래서 그 식당 운영을 누가 하느냐? 식당 운영을 굉장히 잘하는 노하우를 가진 사람이 해요. 그 식당을 차린 사람은 뭐한가요? 자기는 돈만 투자한 거죠. 그래서 식당에 관련된 이 식당으로 이 식당 서일초등학교 앞에 있는 이 송 셰프와 관련된 지분은 내가 50%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 모든 비용을 매달 제하고 나서 50%는 나한테 배당을 하고 50%는 또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경영은 누가 하는 거죠? 중국 식당 전문가가. 사실은 이제 우리 학교가 옮겨오기 전에 이제 예술의 전당 앞에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는 놀부 보쌈집이 있어요. 보쌈집이. 놀부 보쌈이 한국 보쌈집이 있었는데 그 보쌈집은 아주머님 세 분이서 공동으로 투자를 했어요. 예를 들어 한 3억을 투자했죠. 그럼 아주머니 3명이서 3억을 투자하고 이 3명들은 와서 일도 해요. 그리고 다른 식당 아줌마들도 있고 요리사도 있고 다 있는데 자기들 월급도 가져가요. 이거 월급은 뭐로 가져가는 거예요? 주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근로자로서 가져가요. 한 달에 200만 원씩도 가져가요. 그리고 다 가져가고 그러고 나서 남는 것 중에서 매달 이 아주머니 3명이서 비용들을 다 제하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 보니까 엄청나게 가져가더라. 1인당 한 800만 원씩 가져가더라고요. 돈은 뭐 예를 들어 1인당 한 2억 투자해서 지금은 식당이 운영되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일종 이거하고 비슷해요. 소유와 경영의 분리. 소유라는 건 뭐예요? 돈을 투자하는 부분과 실제로 이 식당이든 회사든 화장품 회사든 이 운영하는 거는 전혀 별개 사람이 운영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주식회사의 장점인 거죠. 자,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를 창업해가지고 엄청난 성공을 시키고 나서 7, 8년 전부터 빌 게이츠가 사업을 안 해요. 지금 뭐만 하냐면은 실제로 사업은 다른 사람이 해요. 그러면 빌 게이츠는 그럼 무슨 역할을 하냐? 아무것도 안 하고 단 하나만 해요. 이사회 의장이라 그러는데 임원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 이사회에 사회만 보는 형식적인 의장만 하고 있어요. 그럼 회사와 관련된 마이크로소프트와 관련된 수많은 전 세계 그 체인들, 한국에도 마이크로소프트 한국 지사가 있거든요. 그 지사 관리며 매출 관리며 영업 관리며 인사 관리며 성과급이며 이 다 그걸 누가 하느냐? 전문 경영인들이에요. 그럼 빌 게이츠는 뭐 하거든요? 빌 게이츠 요즘에 자선 사업 하는 정신이 없어요. 최근에 게이츠 멜린더 재단을 세워가지고 빌 게이츠 부인하고 본인이 지금 백신 개발부터 해서 수많은 회사에 그런 의료 바이오 쪽에 투자를 하기도 하고 아프리카 지원하는 돈을 쏘기도 하고 그래서 거의 대부분 회사 돈은 손을 안 대고 자기 돈을 가지고 나눠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참고로 얘기하면은 빌 게이츠 혼자서 아프리카에 관련된 의약품 지원과 여러 가지 지원과 관련해서 빌 게이츠 혼자서 게이츠 멜린더 재단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UN 전체가 지원하는 금액보다 더 크게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빌 게이츠는 옛날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이면서 주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자 동시에 경영자였어요. 지금은 경영자로부터 물러나서 소유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 한국의 기업들은 할아버지가 창업하면 아버지한테 받고 아버지가 아들한테 가고 아들이 다시 손주한테 가는 이런 마치 북한의 정권 체계를 김정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한테 넘어오듯이 자기 자녀들한테 막 넘겨주듯이 아니 김정은이가 북한에서 제일 똑똑하다는 증거는 없잖아요. 김정은의 아들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김정일이가 그때 당시 가장 똑똑했다는 증거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이어받았잖아요. 이와 같이 하다 보니까 전 세계는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개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폐쇄적이에요. 왜요? 외부의 세력들이 너무 개방화 때문에 또는 자유화 때문에 알고 보니 얘를 굳이 우상할 필요가 없겠네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김정일 일가 체계가 무너지는 거죠. 내가 이거를 북한의 주민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더라도 나는 이것만 꽉 끼고 가겠다. 이런 행태인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북한의 체계 자체가, 북한의 나라 자체가 발전할 수 없겠죠. 얼마 전에 스티브 잡스가 죽고 뭐 벌써 한 10년 된요. 이름도 알지도 못하는 팀 쿡이라는 사람, 키가 크고 평범하게 생긴 미국의 아저씨가 애플이라는 회사를 이어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어요. 도대체 팀 쿡이라는 사람이 애플이라는 회사는 컴퓨터 제조 회사로 출발해가지고 맥킨토시 컴퓨터를 만들어서 그래픽으로 엄청난 뛰어난 회사를 만들어서 한때는 잠깐 성공을 했는데 결국에는 컴퓨터 제조 시장에서 실패를 하면서 스티브 잡스가 쫓겨났어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바깥에서 절치부심한 끝에 결국 픽사라는 그 애니메이션 회사를 인수를 해가지고 대대적인 성공을 했어요. 토이스토리라는 그 애니메이션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토이스토리 1, 2, 3를 만들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요. 픽사가 돈을 벌고 스티브 잡스도 같이 돈을 벌었죠. 그 와중에 애플은 더더욱 쇠락의 길을 걸어가지고 거의 망하기 직전이었는데 다시 스티브 잡스한테 손길을 내밀었어요. 네가 와서 다시 좀 회생시켜라. 그래서 결국에는 스티브 잡스가 애플로 복귀를 해가지고 새로운 제품을 내놨어요. 그때 그게 아이팟이라 그래가지고 MP3에 관련된 신제품을 만들어가지고 나름대로 엄청나게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만년 적자이던 애플이 대대적인 흑자를 이루었죠. 그러고 나서 스티브 잡스가 고심 끝에 내어놓은 게 스마트폰이에요. 그때 당시 노키아라는 세계적인 회사가 스마트폰 시장을, 전 세계 시장을 다 장악을 거의 한 50% 이상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삼성이라든지 LG라는 굉장히 그 제조, 매니팩처 쪽에서는 굉장히 세계적인 강자인 회사들이 이미 핸드폰을 엄청나게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스티브 잡스가 우리는 또 다른 핸드폰을 만들기 위해서 핸드폰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스티브 잡스가 핸드폰을 만들기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세상은 핸드폰은 이미 수천 가지 종류가 있고 노키아만 하나도 수백 가지를 만들고 있고 이미 전 세계는 다 노키아가 대부분 장악하고 있고 삼성이 장악하고 있고 LG가 장악하고 있고, 야 도대체 애플이 무슨 핸드폰을 만들어도 팔리겠느냐 했는데 결국 핸드폰을 내놨어요. 스마트폰이라고 부르는 컴퓨터에 내재된 대부분의 기능이 핸드폰에서 구현되는 스마트폰을 내놨죠. 스마트폰을 내놓고 나서 불과 4, 5년 만에 거대한 노키아가 무너지고 대부분의 핸드폰 회사가 다 망했어요. 누구 때문에요? 스티브 잡스 때문에. 그리고 스티브 잡스가 또 다른 성공을,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대대적인 성공을 하면서 우리나라 돈으로 수십조 원이 애플의 현금으로 쌓였어요. 그리고 이제 애플의 대대적인 가장 좀 돈을 많이 버는 회사로 탈바꿈되면서 도대체 애플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했는데 결국에는 스티브 잡스가 췌장암에 걸리고 죽었어요. 스티브 잡스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마 애플은 이제 끝났을 거다. 그리고 애플의 혁신이 끝났고 애플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로부터 이제 10년이 딱 지났어요. 스티브 잡스가 죽고 나서 지금까지 애플의 그 시가총액이 스티브 잡스가 살아있을 때보다 5배가 더 커졌어요. 혁신은 끝났다고 했는데 자기 아들도 아니고 피 한 방울이 섞이지 않는 팀 쿡이라는 전문 경영인한테 맡겨놨더니 스티브 잡스의 아들이 이어받은 것도 아니고 딸이 이어받은 것도 아니고 부인이 이어받은 것도 아니고 누가 이어받았어요? 자기의 핏줄과 전혀 관계없이 애플을 가장 잘 이해하는 애플의 사내 이사 출신인 이그제큐티브 디렉터라고 해가지고 사내 실무 집행이사예요. 이런 그냥 집행이사라는 그냥 팀 쿡이 여러 이사들 중에 한 명, 팀 쿡이 총괄 경영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10년간 어마어마한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고요. 핸드폰 자체도 뭐 혁신을 이루었지만 그 고객들 관리라든지 또 애플을 이용하면서 생기는 수많은 고객들로부터 또 다른 수익 있기를 하면서 또 다른 수익을 내는, 그래서 결국에는 스티브 잡스라는 창업자이자 소유자는 죽었지만 애플이라는 회사는 전문 경영인에서 너무나 잘 운영되고 있잖아요. 이 지점을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은 한국의 기업들은 어떠냐는 거죠.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이 있죠. 김일성이 죽으면 마치 김정은이요. 김정은이 죽으면은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이 죽으면 김정은이 이어받잖아요. 한국어는 최종현, 최태원 뭐 이런 식으로 아버지 아들 뭐 이런 기어가 갔다면은 삼성이 누구죠?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이건희가 가장 잘하는 거예요. 이재용이가 가장 잘할 수 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도 일단 아들이 이어받아요.
이거는 자본주의의 가장 큰 원칙인 소유와 경영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거예요. 자본주의의 꽃이 주식회사인데 주식회사 제도를 거의 빈껍데기로 만드는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업 경영 원칙은 이 상태로는 안 된다. 안 된다기보다 가장 큰 효율을 내는 주식회사 시스템을 비웃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을 어떤 나라를 보냐면은 경영은 하지만 니네들이 보여주는 성과를 우리는 그대로 믿지도 못하겠다.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들어가요. 니네가 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니네의 계열사의 이익을 챙기거나 개인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엄청나게 주력을 하는 거지 기업 자체의 이익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한국이 매출이 만약에 뭐 100조가 된다 하더라도 삼성이 100조만큼을 안 보는 거죠. 100조가 생기고 수익이 20조 하더라도 미국의 기업과 똑같이 보지 않아요. 왜냐면 거기 생긴 이익은 얘가 다 빼가거나 다른 계열사에 지원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뭐 문제들이 발생하는 소지가 많다. 그래서 100조에 20조가 생기더라도 그만큼의 주가로 봐주지 않는 거예요.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예요. 상당히 좀 우픈 얘기죠. 그래서 얘기했듯이 유한책임, 주식 이전의 자유, 소유와 경영의 분리. 세 번째가 네 번째가 대량 자금 조달 가능. 회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네 번째 주식회사 원칙이 뭐냐면 대량 자금의 조달이 가능해요. 이 대량 자금이라는 조달하면 누구 이름으로 조달을 하느냐? 누구 이름으로 조달을 하냐? 이 대량 자금을 개인의 이름으로 조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이름으로 조달해요. X라는 컴퍼니라는 거 있으면은 X 컴퍼니가 돈이 필요해서 빌릴 경우에는 X 컴퍼니에 관해서 레프레젠테이션 하는 거예요. 프레젠테이션은 X 컴퍼니는 어떤 회사입니다. 이 회사를 믿고 돈을 한번 빌려줘 보세요. X 컴퍼니의 설립자는 누구고 사업 아이템은 누구고 주요 사업은 누구고 경쟁자는 누구고 지난 5년간의 사업 실적은 뭐고 향후의 사업 실적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상이 되는 것은 프로젝션이라고 그래요. 미래에 관한 계획이에요. 이것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X라는 회사를 믿고 돈을 빌려주십시오. 투자해 주십시오. 라고 설득을 하는 거죠. 이게 주식회사이고 이게 주식회사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자, 여러분이 입학을 해가지고 졸업하는 동안에 이거 한 가지만 알고 졸업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호수대학교에 투자한 3천만 원은 건지고도 나와요. 자, 주식회사가 뭐냐? 주식회사의 특징과 원칙이 뭐냐? 주식의 특징과 원칙 이 네 가지에 한 가지만 더 하면 돼요. 첫 번째가 유한 책임이다. 두 번째는 주식 이전이 자유롭다. 세 번째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다. 네 번째는 대량 자금의 조달이 가능하다. 대량 자금을 제가 조달이라고 그랬어요. 조달은 차입을 할 수도 있고 투자를 받을 수 있어요. 대량 자금의 조달. 그리고 마지막 이는 영속성이에요. 자, 스티브 잡스는 죽었지만 애플은 계속하고 있잖아요. 삼성전자에 이병철은 죽었지만 삼성전자에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과는 달리 개인이 죽어버린 이 사업자 등록증도 폐쇄를 해야 돼요. 하지만 법인의 대표나 이사가 죽는다 하더라도 회사의 영속성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의 다섯 번째 특징이에요. 자, 대량 자금의 조달이 어떻게 가능하고 조달할 때 차익과 투자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이 부분은 이 수업뿐만 아니라 경영학 전체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테마이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